하재근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사회부 기자가 바비킴 씨의 기내 난동과 네.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YTN이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가수 바비킴 씨 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TV에서 봐도 상당히 그 점잖은 이미지인데 네. 좀 이제 다소 의외고 최근에 네. 또 땅콩 회항으로 상당히 그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와중에 또 네. 이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바비킴 씨가 이제 73년에 태어나서 예. 올해 한국 나이로 43살이 된 거죠. 예. 네. 노래 스타일이 주로 이제 미국의 흑인 음악, 소울이라든가 R&B라든가 예. 이런 스타일의 음악 쪽에서 우리나라에 거의 독보적인 입지에 있는 가수고 그리고 독보적이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주로 이제 미국의 힙합, 흑인 음악 계열을 하는 가수들이 네. 조금 평소에 이렇게 좀 일탈 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이는데 반해서 바비킴 씨는 정말 젠틀하고 부드럽고 모범적인 그런 이미지였는데 예. 지금 기내 난동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팬들이 좀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나오고 나니까 얼마 전에 윤도현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바비킴 씨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정말 좀 충격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평소에도 좀 술을 많이 즐기는 편인가요? 바비킴 씨가 옛날에 나는 술버릇이 술 먹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술을 좀 제어를 하지 못하고 한번 네. 먹기 시작하면 예. 계속해서 끝까지 먹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후배 가수들이 보통 임재범 씨 여러분 나는 네, 가수에서 네. 여러 번 불렀던 임재범 씨를 후배 가수들이 보통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한다, 예, 바비킴 씨는 술 먹고 임재범 씨한테도 거침없이 말을 할 정도라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술을 먹으면 자제가 상당히 안 되는군요. 자제심이 좀 약해지는 스타일이 아닌가. 그리고 한 번은 술을 먹고 집에서 냉장고랑 대화를 하고 어머니를 몰라보고 어머니한테 누나라고 불렀을 정도라고 하니까 근데 본인은 술이 깨고 나면 자기가 그랬다는 걸 기억을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술을 좀 너무 과하게 먹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나이가 20대 초반도 아니고 40대 초반이면 자기의 술버릇을 자기가 스스로 알 것이고 네. 그렇다면 술을 안 먹던지 아니면 자제를 하던지 네. 그래야 될 텐데 기내에서 화를 났다고 해서 술을 정말 취할 때까지 마신 것은 우리나라 음주문화 우리나라가 취객들이 술 먹고 한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네. 술 먹고 실수하는 것을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연예인들도 예능 프로에 나와서 내가 옛날에 술 먹고 필름이 끊겨서 이렇게 실수를 했다는 걸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경각심이 너무 얕아져서 네.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젠틀맨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맨정신일 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드러난 이미지고 술을 먹으면 이제 자기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 소속사는 대한항공의 발권 실수로 좌석이 이코노미석으로 네. 이제 바뀌었고 네. 그러면서 좀 감정이 상했다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렇게 감정이 좀 상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서 와인을 마시고 네. 이제 소란을 피운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여객기를 세웠던 문제도 있었는데 기내 소란 네. 안전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거라서 처벌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일단 이 바비킴 씨 측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한항공 측도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바비킴 씨가 비즈니스석을 표를 샀는데 네. 발권 실수로 이코노미석을 표를 줬다는 거죠. 바비킴 씨는 비행기를 타서 그 사실을 알았고 연예인이 이코노미석은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앉아야 되죠. 붙어서 네. 앉아야 되는데 연예인이 일반인들하고 붙어서 있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 근데 뻔히 지금 비즈니스석에 빈자리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니까 자리를 옮겨주지 않고 후속 조치 없이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고 술을 먹게 놔뒀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되게 엄격해졌네요. 대한항공 측의 조치에도 그러니까 바비킴 씨 측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네. 대한항공 측의 조치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내에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그렇죠. 것은 바비킴 씨는 미국 시민권자라서 네. 미국에 많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렇다면 비행기 안에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상에서는 어느 정도 소리를 지르고 좀 몸싸움을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비행기 안에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항공 문화 자체가 네. 예. 항공사의 부사장마저도 지금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그렇죠. 되는지 이 에티켓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얼마 전에 난동을 그렇습니다. 피웠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수마저도 항공 에티켓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바비킴 씨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지금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고향으로 휴가를 맞아서 이제 네. 고향으로 갔다고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처벌도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돌아올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미국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예. 미국에서 어떤 뭐 조치가 나오겠죠. 미국의 그리고 처벌받을 우리나라에서도 수 있겠네요. 이 항공기 자체가 우리나라 항공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한국 영토로 간주가 돼서 네. 한국 형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니까 예. 한국으로 오면 또 다시 또 우리나라 경찰들이 뭐 조사를 한다든지 예. 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바비킴 씨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걸 거부한다면 우리가 범죄자 인도 요청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어쨌든 바비킴 씨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비킴 씨는 한국 이 관중들한테 사랑을 받는 한국의 가수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예. 가수로서의 인생을 위해서도 어쨌든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조사를 받고 응분의 처분을 받게 되지 않을까. 국제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주말쯤에는 뭐 1,000만 관객 돌파할 것이다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선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의 평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헌신적인 삶?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시절에 또 상당히 저희 국민들이 단결해서 지금까지 경제를 또 이렇게 올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화의 흥행 이유는 뭐 네.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 세대의 어떤 향수, 네. 네. 공감 이런 거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네.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것이 한국인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0년대부터 50년대 이제 흥남부두에서의 철수, 그리고 이제 60년대 파독, 광부, 간호사, 70년대 월남전, 80년대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의 한국 현대사를 그대로 펼쳐 보여주는 건데 네. 우리나라 현대사가 워낙 굴곡이 많고 옛날에 구비마다 눈물이 배어 있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누구라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기성세대 같으면 아 우리가 옛날에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역사를 견뎌왔지라고 네. 새삼스럽게 또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거고 예. 젊은 세대 같으면 아 우리가 미처 평소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저렇게 처절하게 고생을 해서 네. 헌신과 희생을 한 결과 오늘날 우리의 풍요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식의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이것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코드를 건드렸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국민적인 흥행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면 괜찮은데 지금 이게 때 아닌 그 정치적인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네. 어제 저희 윤재균 감독도 예. 어제 저희 회사에 출연을 해서 오히려 이 공감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만든 영화인데 오히려 더 이게 지금 갈등의 분쟁이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이념 논쟁은 어떻게 보시나요? 영화 자체는 이 영화가 휴머니즘 영화입니다. 네.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영화가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추적한 그런 영화인데 네. 그런데 이것이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를 쭉 그려준 설정이다 보니까 일반 관객들은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예. 평론가들은 그걸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네. 한국 현대사를 그렸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사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잘 그렸느냐 이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사에 민주화라는 중요한 축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민주화라는 축이 완전히 삭제된 상태로 현대사가 그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론가들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일반 관객들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감동적으로 봤고 아버지의 재발견이 이루어졌는데 굳이 여기에까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느냐라고 일반인들의 평론가를 공격하는 거고 여기까지 간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또 워낙 이 정파 간의 대립이 심하고 이념적인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네. 다시 여기에 이념적인 대립이 더 씌워지면서 또 이제 진보 쪽에서는 그 보수를 비난하게 되고 보수 쪽에서는 예. 진보를 비난하게 되고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예. 굳이 그러게요.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치적인 대립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민주화 과정을 다룬 영화들도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또 나올 수도 있고 이전에도 뭐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춘 그런 영화라고 이제 볼 수 근데 있을 것 이제 같고요. 변호인 같으면은 특정 사건을 다룬 그렇죠. 것인데 네. 반해서 이 영화는 한 전반적으로. 편에서 수십 년 동안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비평적인 비판이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